4차 산업혁명 그리고 이 그레이트 리셋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 최근에 관뒀죠. 더 지독한 인간이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됐습니다. 네슬레 사장했던 사람이죠. 그 사람은 물을 공공재가 아니라 어떤 개인이나 회사가 주체로 해서 물을 갖다가 사서 주식화해서 이걸 돈으로 해서 이제 팔아야 되는 걸로 보는 사람입니다. 아주 지독한 놈이에요. 하여튼 저는 그레이트 리셋의 문제를 5년 전부터 떠들었으니까 5년이 뭐야 6년 전부터 떠들었으니까 그동안 김프채 TV 뭡니까 여러분? 세계 경제 포럼이 주도하는 글로벌 구상 소위 말하는 그레이트 리셋에 대해서 여러 차례 그 문제점을 언급을 해왔었죠. 대부분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레이트 리셋이 뭐예요 여러분? 2020년에 발생한 팬데믹 이후에 세계경제포럼이 공식적으로 제안한 세계 질서 재편 프로그램이죠. 이거는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사회 경제 시스템의 구조적 개편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경제포럼에서 어렸을 때부터 활동했던 사람들이 지금 유럽과 각국의 지금 정부에서 대통령이 됐거나 총리가 됐거나 장관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죠. 지금 얘네들 수하들이 지금 글로벌하게 놀고 있는 거죠. 세계경제포럼의 설립자이자 회장을 했던 사진에 보시는 이 클라우스 슈밥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를 다시 설정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를 맞고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발생한 팬데믹으로 드러났던 자본주의 그리고 글로벌 시스템의 한계를 이 사람이 지적을 해왔죠. 그래서 이거 관두자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리고 이거를 대체할 새로운 프레임으로 보다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세계를 이 사람이 제시했습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레이트 리셋의 핵심 기조가 뭡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는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 다시 말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과 중심의 기업 운영,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전환이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뭡니까? CBDC라든가 디지털 화폐, 그런 금융들을 스테이블 코인 등등해서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전환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뭐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레이트 리셋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다만 뭐다? 속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국가 간의 협력을 넘어선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등으로 요약이 됩니다. 국가 간의 협력을 넘어선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가 다시 말하면 다른 편으로 뭐가 있을까요? 세계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기존의 자유시장과 자본주의 시스템을 전환시키고 바꾸고 글로벌한 차원에서 정책과 기준을 통합화했다는 시도로 풀이가 됩니다. 앞으로 세계는 미국 주도의 세계와 러시아가 주도하는 세계와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해서 세계에 천하 3분지계가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1984 소설에서 나왔던 그 세계관이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세계는 뭐다? 연성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속도의 차이만 있지. 그래서 세계 경제 포럼은요, 소위 말하는 PPP, 공공 민간 협력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다국적 기업 그리고 국제 기구와 함께 글로벌 의사결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게 근데 중국 하는 짓하고 딱 똑같아요. 중국이 지금 세계 기구들, 국제 기구 먹고 있잖아요. 세계 경제 포럼 이꼬르 사회주의 세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각국의 정책 주권과 산업 경제 능력이 세계 경제 포럼 중심의 글로벌 기준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고 저도 이 얘기를 해왔죠, 여러분. 제 방송을 그동안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글로벌리스트 세력들이 만드는 영국 잡지 이코노미스트가 최근에 낸 기사입니다. How Trump and Biden have failed to cut ties with China.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바이든이나 트럼프 둘 다 중국을 굴복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글로벌리스트 세력들이 이 상황을 제대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글로벌리스트 세력들을 넘어서지 못한다라는 거죠. 바이든은 친글로벌리스트 성향을 원래 가지고 있던 정권이었고 트럼프 행정부는 겉으로 봐서는 글로벌리스트 세력들하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쟤네들의 그
뭡니까? 아젠다에 따라가고 있는 거죠. 원하던 원치 않건 간에.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과연 여러분 중국을 정말 때렸을까? 요걸 좀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전 대통령을 거치면서 약 10년에 걸쳐서 중국을 전략적인 경쟁자, 심지어 위협적인 적으로 규정을 해왔었죠. 말로 싸움을 많이 했잖아요.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은 고율 관세, 기술 수출 제한, 동맹 공조 등의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중국 공산당을 압박해왔던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제 정책의 성과와 그 결과를 여러분 차분히 보면은요. 바이든 정권도 그랬고 트럼프 정권도 그랬고 특히 트럼프 1기 정권도 그랬고 중국을 때렸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트럼프가 뭐 열심히 싸운 것처럼 보이는데 1기 트럼프 행정부를 보면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1기 때의 공약 이행률을 보면은요 가장 낮습니다. 오바마보다도 낮고 바이든 정권보다도 낮아요. 공약 이행률이.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입만 살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트럼프를 갖다가 뭐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은 그냥 지지 계속 하시고요. 그냥 제 방송 내용은 이런 것도 있다라고 그냥 참고로 하시고 트럼프 대통령 4년 이후에 임기가 끝난 다음에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고서 제가 얘기한 게 옳았구나라고 아니면 틀렸구나라고 그때 가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하튼 오히려 미국은 외교적인 신뢰를 잃었고 동맹으로부터 일정 부분 이탈을 당했죠. 물론 미국의 동맹국가들 한국을 비롯해서 서유럽 동맹국들이 어떻습니까? 맛이 가 있는 상태죠. 그것과는 어쨌든 별개로 동맹으로부터 미국도 일정 부분 스스로 이탈했고 이탈당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는 압박을 방어하는 수준을 넘어서 전략적인 자립과 지정학적인 확장을 이루어냈죠.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보면서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실질적인 흐름이 어땠는지 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공약 이행률을 보면은요, 이게 오바마 때, 이게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그리고 이게 바이든 때입니다. 오바마의 공약 이행률은 이게 정책 자체는 좌빨 정책이었긴 했습니다만 오바마 행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47%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23%.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28%입니다. 그러니까 이걸로만 보면 트럼프 행정부는 말만 했지 실제로 한 건 없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미국이 앞으로 해 나가는 전쟁은 이겁니다. 2018년도부터 시작한 게 이제 무역 전쟁이었고 2021년도까지 이제 기술 전쟁,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제 자원 전쟁에서 금융 전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바이든 전 대통령 거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 10년에 걸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 그리고 위협적인 적으로 규정해서 겉으로 봐서는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트럼프의 경우에는 지난 2016년도 대선에서부터 중국은 미국의 일자리를 훔쳤다. 그리고 중국은 환율 조작국이다 등등의 아주 자극적인 발언을 해서 지지층의 열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기 때 집권한 후에 실제로 고율의 관세를 도입해서 중국 통신업체인 화웨이와 ZTE에 대해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웨이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2기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화웨이는 더 세졌습니다. 돈 잘 벌고 있어요. 안 망했다고요. 그리고 중국 유학생과 기술 인재 유입을 제한하는 등의 강경책을 진행했죠. 1기 때 얘기하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매우 전투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어떠냐? 트럼프 행정부보단 덜하지만 바이든 행정부 또한 취임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가 설정했던 대중국 정책 기조를 대부분 유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기술 수출 통제, 그리고 반도체 법안,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등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계속했어요. 여기에다가 유럽, 일본, 우리나라하고 협력 체계를 통해서 기술 공조를 강화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바이든 전 행정부도 그렇고 이 두 지도자 모두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메시지와 조치를 앞세웠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중국을 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결과를 보면 기대한 것과 많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1기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 2018년도부터 무역전쟁에 돌입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25%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세의 부담은 고스란히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미국 수입업체하고 소비자한테 전가가 됐어요, 여러분. 중국은요, 수출 감소가 일부 있었지만 이걸 동남아, 멕시코 등을 통해서 우회 수출로 해결을 해버렸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리고 적지 않은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는 대신에 제3국으로 이전을 시켜버렸습니다. 결국에 미국의 제조업이 본국으로 돌아오리라는 기대가 대부분 빗나갔습니다. 1기 때 그랬습니다. 1기 때. 바이든 행정부는 어떻습니까?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구조화된 형태로 수출 통제를 강화했었어요. 반도체, 인공지능, 드론, 그리고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소위 말하는 고도화된 수출 통제 체계를 운영을 했었죠. 그런데 중국은 어땠어요? 이런 제재를 오히려 기술 자립의 계기로 삼아버렸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던 화웨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체 칩 개발을 통해서 문제를 극복했고요.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빠르게 지금 국산화를 추진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을 넘어서려고 그러잖아요. 사실상 이미 넘어선 분야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엔비디아 어떻습니까? 젠슨왕. 걔네 또 중국하고 손 잡게 트럼프가 풀어줬잖아요. 그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결국에 트럼프 행정부든 바이든 행정부든 말로만 싸웠지 실질적인 압박은 기술 봉쇄보다는 기술 자립의 자극제가 돼버린 거예요.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지금 미국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동맹국들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바보 같은 동맹국들이지만 미국이 동맹국하고 어쨌든 같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을 붕괴시키는 전략을 취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유럽, 일본, 우리나라 등과의 동맹을 통해서 세계 전략을 추진해 왔었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면서 1기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동맹국의 방위 분담금 증액을 강요하고요. 유럽에 대해서는 무역 갈등을 벌이면서 서로 간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미군을 철수하려고 했던 시도라든가 한국과 일본을 겨냥해서 방위비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방위비 돈 더 내라고 지금 100억 달러를 얘기했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지금 주한미군이 28,000명이죠. 한 사람당 1년 어떻게 된가 이게 돈 들어가는 걸 보니까 한 사람당 미군 한 명당 4억 한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쟁 참전했던 참전용사분들 얼마 받는지 아세요? 45만 원 받습니다. 이렇게 갈 바에는 차라리 동맹 깨버리고 우리가 자체 핵무장하는 게 낫습니다. 밥 3끼 먹던 거 한 끼로 줄이는 한이 있어도. 근데 문제는 뭐다? 한국이 지금 이 정권이 좌익 정권이라서 핵무장을 할 리도 만무하거니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지금 빠져 있다고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지금 동맹국에 대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도 잘하는 거 없지만 미국도 잘하는 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한국 사람인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엔 아직까지 현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50%의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떤 안보 문제를 갖다가 돈의 문제로 그리고 상업적인 거 그리고 이런 걸로만 보는 그런 사람들을 인간 취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뭐 저하고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 저 트럼프의 저런 식의 얘기도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유럽도 마찬가지, 한국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동맹국들이 못났지만 중국보다는 낫잖아요. 저거 완전히 하는 게 부동산업자들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게. 여러분 앞으로 미국이 뭐 제조업 부흥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미국의 제조업 부흥은 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고용하는 제조업이 부흥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소위 말하는 다크 팩토리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다크 팩토리가 뭐예요? 공정 시스템이 완전히 자동화된 공장입니다. 인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은 첨단 제조 시설입니다. 그걸 갖다가 좀 제대로 된 용어로 스마트 공장이라고 하죠.
전부 기계가 돌리고 로봇이 하는 일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려서 제조업을 부흥시키겠다라는 겁니다. 트럼프가 이 얘기는 하지 않죠.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 미국 가서 뭐 했습니까? 현대 자동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해가지고 로봇 회사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 로봇 기술을 이용해서 현대 자동차 공장에 미국 공장을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트럼프의 제조업 부흥의 내막은 실제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제재 속에서 중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공산당은 단순히 방어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걸 갖다가 소위 말하는 자신들의 자립의 기회로 삼았죠. 첫째는 뭐냐? 중국이 기술 자립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화웨이라든가 SMIC 등 주요 중국 기업들이요, 미국 기술 없이도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노력을 지속했고요. 중국이 자국 내에서 설계 그리고 생산 생태계도 점점 성숙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분야는 이미 세계 2위예요. 미국 다음으로. 자체 AI 모델, 로봇 산업,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됐죠. 중국이.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이미 한국이 저거 따라가지 못합니다. 중국을. 한국은 질적으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국은 이제 사람 수로만 중국한테 딸리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지금 딸리고 있다고요. 중국한테. 그게 문제인 겁니다. 중국의 자장에 우리가 휩쓸려 들어가는 거죠. 빨려 들어가고 있죠. 두 번째는 중국이 전략적인 외교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확장을 통해서 러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 외에 RN, 사우디 등의 참여를 여기에 유도를 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위안화 기반의 무역결제 시스템을 얘네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은요, 진영학적인 연합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 중심의 세계 질서를 흔드는 새로운 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 때린다고 말을 하면서 제대로 안 때리니까 중국 공산당이 점점 세력을 키워가고 있는 거죠, 글로벌하게. 그래서 세 번째 뭐냐, 미국하고의 이런 그 단절이 위협이 아니라 전략이 돼버렸어요, 중국에. 소위 말하는 공급망 재편하고 기술 봉쇄를 하면서 중국은 뭘 했습니까, 여러분? 내수 강화, 전략 산업 집중, 그리고 국방력 증강 등을 통해서 자국 중심의 세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중국이 여러분 해군에서 중국 해군이 배를 만드는 속도가 미국 해군이 배를 만드는 속도보다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국 망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지금 정말 중국이 망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 건 보지 않고서 트럼프가 잘한다. 잘하는 거? 그냥 겉으로 보는 건 또 그렇죠. 언론이 지금은 친 트럼프 언론 있고 반 트럼프 언론 있고 그렇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양쪽 다 보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든 정부보다는 트럼프 행정부가 나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집권 4년 이후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자라는 얘기입니다. 들여다보면 안 됩니까? 그렇게 트럼프가 좋으신 분들은 이 방송을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요, 공장의 미국 복귀, 즉 제조업의 미국 복귀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어떻다? 미국 임금이 굉장히 높잖아요. 임금 부담과 규제 환경 등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공장이 베트남, 멕시코, 인도 등으로 이동했었습니다. 1기 때부터. 지금은 좀 돌아오고는 있지만. 그리고 일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어땠어요? 공장이 미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전체적인 제조업 회복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메시지에 가까운 거죠.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대규모 보조금 정책을 통해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분야에서 미국 내 생산을 유도를 했었죠.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은 문제가 뭐였냐?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건 미국의 노동력 부족, 인건비 부담, 공장 건설 지연 등의 문제로 인해서 실제 고용 창출이라던가 산업 전반의 어떤 산업의 부흥으로 이어지지 못했어요. 바이든 행정부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미국은요, 제조 원가 그리고 인력 수급 면에서 아시아권보다 특히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보다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건 안 하고 뭐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 되겠냐 하는 거죠. 그놈의 그 빨간 모자 그것도 지금 메이드 인 차이나가 대부분이었는데 결국에는 그 트럼프 행정부든 바이든 행정부든 모두 중국 공산당을 압박하는 전략을 추구는 했지만 어떻습니까? 실질적인 성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봐야 됩니다. 결과도 그렇고 오히려 미국의 전략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다음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첫째는 뭐냐? 중국의 기술 자립과 전략적인 자각을 자각해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동맹국과의 관계는 신뢰보다 경쟁이 커져버렸습니다. 자국 내의 제조업은 부흥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완에 그쳤죠. 그리고 물가 부담, 정치적인 갈등만 키웠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을 갖다가 제압하겠다라고 강경한 언사와 정책을 구사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공산당의 체질 개선이라는 역설적인 결과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요, 미국이 진짜 세계 리더십을 회복하고 중국과의 어떤 그 경쟁에서 우위를 갖다가 확실하게 선점하고 점하려면은요, 이런 단기적인 제재가 아니라 장기적인 기술 혁신이라던가 신뢰 회복, 그리고 여전히 글로벌 동맹 강화가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하면은 이게 기분만 나빠질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보수 쪽에서 트럼프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제가 반 트럼프로 이게 찍히게 생겼고, 이런 얘기를 하면 기존의 좌익 세력들은 친미 수구 세력이 그냥 반 트럼프의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또 그냥 양쪽에서 이제 비판받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 결과예요, 여러분. 미국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하고 싸운다라고 하면은 이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젠슨 황이 하고 있는 사업을 갖다가 중국으로 확장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다시금 진출할 수 있게 길을 터져버렸어요,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이 인공지능 칩 H20의 대중국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러면서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뭐라고 그랬냐면 젠슨 황의 대단한 승리고, 중국 공산당, 중국 매체에서는 뭐라고 그랬냐, 젠슨 황이 중국의 인공지능 발전을 극찬했다. 자기들도 환영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 기업들이 앞다퉈서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칩을 주문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거 해주면 안 되는데 한 거예요. 지금 2위가 인공지능 분야가 지금 미국 다음으로 중국인데 이걸 갖다가 길을 터져버리면 되겠습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이걸 지금 해버렸어요. 인공지능 지금 싸우고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김부겸 전 총리가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여러분? 인류 전체가 난제에 직면해서 그레이트 리셋이 절실한 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부 민주당 정권도 그레이트 리셋을 계속 진행시킬 것이고, 이런 그레이트 리셋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 정부였던 윤석열 정부에서도 똑같은 발언을 했었고, 그레이트 리셋의 핵심 기조가 뭡니까? 그레이트 리셋의 핵심 기조는요, 소위 쟤네들의 주장입니다. 저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소위 말하는 지속 가능한 개발, 그리고 그 중심의 기업 운영입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경제로의 급속한 확산. 여기에는 CBDC라던가 스테이블 코인 등등도 다 포함이 됩니다. 세 번째, 국가 간 협력을 넘어선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입니다. 요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기존의 자유시장 자본주의 이런 시스템을 전환하고 바꿔서 글로벌 차원에서 정책과 기준을 저 사람들이 통합하겠다는 시도로 풀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레이트 리셋 구상은 어떻습니까? UN, IMF, 세계은행 등등에서 다수의 국제기구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저는 이거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그러면서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그레이트 리셋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소위 말하는 미국의 보수 진영, 그리고 일부 자유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레이트 리셋을 국제 엘리트 세력들이, 부패한 엘리트 세력들이 전 세계를 통제하려는 시도다, 또는 사회주의적인 통제 경제로의 전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하는 You will own nothing and you will be happy. 당신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을 것이며 그것에 만족할 것이다 라는 문구는 이 구상에 소위 말하는 그레이트 리셋의 상징처럼 인용이 되면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 논란 등을 야기시켜왔죠. 그런데 제가 이 그레이트 리셋이 완성이 되면 뭐라고 그랬었습니까, 여러분? 이건 저뿐만 아니라 다수의 양심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데, 이 그레이트 리셋의 방향으로 가면은 첫째는 중산층이 몰락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적 소유권이 축소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디지털 통제를 통한 자유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어떻습니까? 소위 말하는 지속 가능성과 공동체 기반 경제가
미래의 필수 조건이라면서 세계경제포럼에 저 사람들의 비전을 지지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좌익 세력들이 지지를 했었죠. 그래서 제가 저거는 사회주의 세력들의 또 다른 변형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저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레이트 리셋의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도 나왔고 이재명 정권도 나오게 된 겁니다. ESG 도입이라던가 디지털화 정책, 공공 민간 협력 강화 등등해서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정책들, 정부와 기업 정책의 주요 방향으로 이게 그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경제포럼, 즉 다보스 포럼하고 연계되어 있는 협력 사업들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다 여러분? 이런 거 다 산업 경쟁력과 국가 주권 간의 균형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논의가 필요한 대목들인데 그냥 논의도 없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진행이 되고 있죠. 한국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뭐다? 글로벌리트 세력의 테스트베드, 실험 국가입니다. 한국은. 한반도 전체가.